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이 시간 저와 같이 진행해줄 블리블리 최블리 최장군 최지은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최지은입니다. 네, 조금 전에 강지연 아나운서 웃는 소리 들으셨죠? 밖에서? 네, 밖에서 들었어요. 한 청취자께서 아나운서계의 전원주 이렇게 썼어요. 동의합니다. 최지은 씨도 네. 최지은 씨는 제가 볼 때는 선우영녀 같은데 아나운서계 선우영녀 인정하세요?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웃음소리도 교육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후배에게. 그래요. 네. 어제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해주러 오셨을 때 했었죠.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저 마지막 곡 소개할 때 네. 이번에도 다이도 그래야 되는데 디도라고. 또 영국에서 1년 넘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서요? 영국 맨체스터에서. 영국식 발음으로 네. 맨체스터 다시. 맨체스터. 맨체스터. 네, 맨체스터에서 다시 했는데.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자를 보고 네.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여러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디도라고 했잖아요. 네. 밖에 나가서 들으니까 우리 최일구 네. DJ께서는 이 가수가 여자였어? 그건 방송에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폭로하겠다. 고자질 하는 걸 배워오셨네. 맨하튼은 맨체스터예요. 예. 자, 오늘 저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누구랑 뭐 앞에 나와 계신 소개해 주세요. 네, 이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허준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강양구입니다. 또 뵙습니다. 예, 구자가 반갑습니다. 이름이 구자인데 저는 9구자 쓰는데 무슨 구자 쓰세요? 저는 구할구자 씁니다. 구할구자. 구할구. 네. 오. 자, 세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어제 바이러스 역사 미니 특강을 해드린다고 하고서 코로나19 관련 청취자분들이 그냥 질문이 계속 쏟아져서 미니 특강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다시 강양구 기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지은 아나운서는 영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영국 그렇죠. 요즘 코로나19 어때요? 찰스 심각해요. 함태자도 네. 뭐 확진됐다고 그러고요. 보리스 존슨 총리도 감염이 됐고 고위공직자들도 감염이 꽤 많이 돼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이렇게 다운이 돼 있고 마트 가면 사재기 때문에 살 게 없고 사재기 합니까 거기? 네, 그래서 또 특히나 휴지를 그렇게 많이 산대요. 그래서 휴지 뭐 다 떨어지고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영국도 휴지를 사는구나. 예, 그래서 뭐 건너 또 아시는 분이 또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 또 사망하신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지만 일단 각자 위생 좀 신경 쓰면서 나라도 대처를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예.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네. 강양구 기자님. 네. 이 세계 최고 품질이라면서요?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열심히 우리나라를 따라서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출발부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뒤져가지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단 키트가 정확도 면에서나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신뢰성 면에서나 가장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아도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또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수입해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 진짜 하여튼 줄을 서시오 할 정도로 네. 줄을 서고 있다고. 근데 그게 하면은 우리 수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값 같은 거 좀 혹시 아세요? 그건 비싼 거예요? 얼마나 하는 거예요? 상당히 비싸고요. 일단 상당히 비싸고 또 그리고 그게 한두 명한테 사용이 되는 게 그치, 아니잖아요. 맞아요. 일단 수입이 되면은 굉장히 대량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일단 그쪽의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그쪽에서 진단 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생산을 하게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진단 키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단 키트 열심히 개발하고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 네. 이 시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분 정체가 뭐예요? 과학 전문 기자인데 왜 경제 이쪽도 이렇게 대답을 다 하는 거죠. 과학으로 사이언스가 네. 이코노미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네. 또 있는데 진단 키트 그거 혹시 보셨어요? 네, 진단 키트 봤죠. 그거는 오. 어디 저 종이 박스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네. 그 최일구 이 앵지. DJ님 앵커 DJ님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검체를 채취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저 코 있는 데서 채취하는 그런 장면은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뭐 코로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가래침 같은 것들을 이제 채취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그 진단 키트 안에다가 섞어 가지고 일단은 배양. 그렇죠. 네. 상황을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배양을 해가지고
뭐 중폭을 시킨다 그러죠. 네. 그 최일구 앵커님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중폭을 시킨 다음에 그 중폭된 바이러스를 이제 확인을 하게끔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듣죠. 네. 그래요. 예. 최준 아나운서 많이 하네. 배양 이런 거 알고. 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대화 나눴는데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 네. 디도 한 번 실수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매장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뭘 큰일 나요? 당연한 거죠. 저도 뵙자마자 디도 아나운서님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호가 생겼어요. 디도 최지은이라고. 최 장군 하지 말고 최 디도 할까 그러면? 자, 여러분도 혹시 이거 들으시다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참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앱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청취자분들 지금 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네. 진단 키트 이름 독도로 합시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네. 지금 청원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진단 키트를 수출하는 업체 중에서 뭐 진지하게 고민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아는 데 있으면 좀 독도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거. 네? 괜찮잖아요. 독도.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원시적으로 좀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 인류가 이거 어떻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인류가 생겨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구상에 존재했었지만은 인류가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세균보다도 더 체균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세균이라는 사실은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원인은 모두 다 세균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균을 거르고 나서도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미지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19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좀 더 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확인을 못했냐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으로는 세균을 볼 수 있지만 전자현미경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세균의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 그 그쵸. 빨간 네. 이 꾀깨기 닭뼈슬처럼 빨간 분리가 거잖아요. 튀어나오고. 네, 그건 전자현미경으로 본 다음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전자현미경이 나온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를 인지를 하지도 못했었고 뭔가 바이러스 같은 게 있어야 말이 된다라고 그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나서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확인이 된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요. 20세기 들어서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세균 이퀄 바이러스 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헷갈리세요. 그런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이제 엄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 같은 경우에는 뭐 결핵을 일으키는 게 보통 세균이에요. 네. 결핵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균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균. 건 세균인데, 예를 들어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네요. 감기 걸리면 항생제 먹으면 감기 안 낫잖아요. 안 낳죠. 왜냐하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생제를 먹여가지고 제압할 수 있으면 그건 세균이고 네. 항생제를 먹었는데도 제압할 수 없는 게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19를 일으키는 게 세균이었다 그러면 항생제 쓰면 예, 낫겠지. 항생제를 네. 쓰면 효과가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근데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생제로 제압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 바이러스란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흔히 동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존재다라고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균은 그냥 배양 접시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혼자서 막 대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손도 네. 이렇게 번식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세균이요? 세균은. 예. 그런데 그 세균은 걔네들이 살아서 뭐 움직여요? 네, 그러면? 세균은 살아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증식을 해가지고 네. 대장균 이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막 증식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진짜 예. 실험실에 그 배양 접시에 네. 빨간 피 묻힌 데다가 이렇게 하면 그게 이 막 곰팡이처럼 이렇게 막 그렇죠. 피어나고 네. 그래서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 스스로 신진대사도 하고 그런다. 네. 그런데 바이러스는 혼자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 숙주가 있어야 되나요? 네, 바이러스는 무조건 숙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끼를 치려면 바이러스가 네. 정상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세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써야만이 생존이 가능하고 번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아주 하시면 나쁜 돼요. 녀석이네요. 그렇게. 사실 아주 나쁜 예. 녀석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체에 감염되는 과정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코나
입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세포 표면에 딱 달라붙어요. 음. 그리고 달라붙은 다음에 그 세포 안으로 자신의 유전 물질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서 안에서 증식을 하는 그 거예요? 안에서 우리 인간의 세포를 활용해서 막 네. 증식을 한 다음에 팡 터트리고 바이러스들은 밖으로 나오고 그 자기가 증식하는데 도움이 줬던 세포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죽으면서 이제 아프게 되고 또 이제 팍 나가면서 전파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최 아나운서님 굉장히 그쵸. 이해도가 빠르시네요. 네. 진짜 근데- 공부 많이 했다 네. 지진 씨. 아예 왜 그러세요? 네. 근데 이 궁금한 게요. 이게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한 번 걸리면 이게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네, 항체가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됐어. 네. 근데 그러면 항체가 생기면 다음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정말 궁금해하시죠? 네. 그런 바이러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바이러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완치 후에 왜 재확진 받는 경우도 요새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질본에서 이걸 추적 검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완치 후에 재확진하는 경우는 예.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치라는 기준이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왔을 때 흔히 완치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뭐 2번, 3번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음성이 나오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몸속에 키트가 잡지 못하는 미량의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량의 바이러스는 보통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떨쳐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퇴원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그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주 일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면역계를 바이러스가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래서 기생을 시작해서 네, 바이러스가 다시 기생을 시작해서 조금씩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보면은 또 다시 양성이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제 지금 뭐 주치의들은 그런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량의 바이러스가 몸속에 남아 있다가 그게 다시 재활성화되어 가지고 네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어제 못했던 예. 미니 특강도 해야 되는데 그 지금부터 조금 해볼까요? 이게 네. 근데 보면은 바이러스가 사실 뭐 우리가 알게 된 지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역사를 보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말고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우리가 전염병 바이러스 하면은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그 중세 시대 흑사병일 거예요. 패스트. 패스트.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패스트라고 하는 그 흑사병을 소재로 한 소설도 썼지 않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겠. 못 읽어봤어요. 그냥 개요만 알아요.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 패스트 네. 책이 엄청 많이 나간대요. 요새 역주행한다는 네, 네, 거예요. 요새 역주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패스트는 중세 시대에 돌았었는데 네. 가장 피해가 컸던 때는 14세기거든요. 그러니까 1300년대가 가장 피해가 컸었는데 예.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 있어요. 그 뭐 쥐 때문에 뭐 그런 하지만 것이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흑사병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까미의 책 제목인 네. 패스트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패스트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 원인인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패스트는요? 네, 그리고 그 세균으로 옮기는 매개체가 지벼룩입니다. 쥐가 아니라 네. 쥐에 기생하는 지벼룩. 그러니까 패스트가 기생하는 지벼룩이 기생하는 네. 쥐가 옮기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전파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쥐는 사실상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걔네는 그렇죠. 쥐 세균을 쥐 털 속에다가 들고 다니다가 네네. 오명을 뒤집어 쓴 거네요. 근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여기 패스트 박물관 가봤었거든요. 오. 그 예전에 그 환자들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엄청 기괴하게 그러니까 네.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정말로 흑사. 네, 그리고 검게. 그 지역을 진짜 그때 당시에도 봉쇄를 해서 이미 이제 감염된 사람들은 따로 그냥 해놓고 그 앞에 음식만 이제 갖다 놓고 그거를 이제 그 뭐랄까 영국 어디 있어요? 그 박물관이? 시골에 있어요. 영국 시골에 지역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네.
그걸 WHO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로도 거리두기로 분류한다 이러는데 그게 바로 흑사병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그거예요. 흑사병 시대랑 지금이랑 사실은 달라질 게 없어요. 이게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이 감염병의 정체가 코로나19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네. 하지만은 그때 치료제도 당시에는, 없고 네. 백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돌림병이 돈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도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었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떨어져 있는 거.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네. 전염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신한테 기도하고 맞아요. 같이 어울려 네. 다니고 마녀 사냥하고 그랬지만은 뭔가 그런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아 이게 뭔가 환자를 격리해 가지고 건강한 사람이랑 마주치지 않게 하면은 뭔가 확산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거리두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패스트뿐만 아니라 왜 스페인 독감도 있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이 그때 당시에 사망을 그러니까 이제 했었잖아요. 스페인 네. 독감이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1918년부터 유행을 시작해서 1919년까지 한 3차, 1차, 2차 한 3차에 걸쳐 가지고 네. 3차였어요. 유행을 했었는데요.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유행하고 좀 사그러진 다음에 또 유행하고 그게 또 사그러진 다음에 이제 또 유행하고 그러니까 1차 때 타격을 받았던 국가들도 있고 2차 때 타격을 받았던 국가들도 있고 3차 때 타격을 받았던 국가들이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1차 때 피해보다 2차 때 3차 때 피해가 더 컸어요. 그럼 이때는 바이러스가 변이됐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바이러스가 변이되었다라기보다는 그때는 지금과 달리 배 타고 다니고 막 이랬던 시절이죠. 네. 배 타고 열차 타고 다니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왜 스페인을 붙였을까요? 미국 왜 독감이 스페인이 아니라. 걸렸냐면 이 1918년, 1919년 이 시점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한창이던 시점이었잖아요. 18년 19년이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지. 근데 예. 18년 처음에 유행했을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막 이제 끝나기 직전인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어땠냐면 다들 전쟁에 관심이 쏠려가지고 네. 병이 나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른바 전쟁에 휩쓸리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건너온 이 스페인 독감이 도니까 스페인 언론이 이거 정말 과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살상력도 굉장히 높고 전파력도 굉장히 쓴 독감이 지금 돌고 있다라고 막 보도를 많이 하니까 그때서야 전 세계 사람들이 스페인 언론에서 언론을 보니까 이상한 독감이 돈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죽는 게 그 독감일지도 모르겠어. 시작은 미국에서 했지만 보도가 스페인에서 시작되면서부터 이게 이름이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게 맞습니다. 됐다. 그래서 이름이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게 어제도 된 제가 거예요. 강영 기자 얘기하다가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발병했다고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린 건데 한 청취자께서 네. 스페인 독감 미국에서 발생한 건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 그래요? 독감은 예.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으니까 정말 전 세계를 그냥 한 바퀴 돈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약 최소 5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에 가까운 사람이 스페인 독감으로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한국에도 이게 왔을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예. 이게 1918년 초부터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유행이 1차 유행이 끝나갈 때쯤인 1918년 가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네네. 1차 유행 끝나고 예. 때 예, 가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독감이 어느 정도 죽었냐면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조선 인구 1,705만 중에서 환자가 755만 명이었고요. 1,705만 중에 한 755만. 4분의 1인가? 그렇죠. 3분의 2 정도죠. 3분의 2 정도가 이제 감염이 되었고 네. 그중에서 사망자가 14만 명. 엄청난 14만 명. 예. 그러니까 사망률로 따지면 0.82 정도 되겠죠. 14만. 14만 명. 그러니까 조선이 그냥 완전히 휩쓸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당시에 1918년, 1919년 딱 기억나시잖아요. 3.1운동. 3.1운동,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3.1운동을
이 스페인 독감이랑 연결시키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왜요? 어.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에는 막 일제가 티내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래도 너희를 보살펴주고 있어서 전염병이나 너희 미개한 조선인들의 그런 건강 관리라던가 전염병, 감염병 예방 관리 같은 거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막상 진짜 무서운 돌림병이 돌았는데도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들의 안전과 나 몰라라 생명을 하고. 위해서 네.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잘 해주면서 네, 그리고 또 막 방역 행정 같은 거 엉망이어가지고 막 숨기고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인데도 숨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네. 제대로 지시도 못 해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 끓고 그쵸. 있었던 이 조선인들의 이 네. 독립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에 불을 부은 사건이 바로 네. 이 스페인 독감이었고 그게 3.1절의 만세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이어졌다. 또 다른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해 19년 1월 달에는 또 고종 황제가 승하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다 이제 맞- 엮여져가지고 네네. 뻥 하고 터진 거죠. 그러게 네. 아무래도 민심이 흉흉하고 흉흉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스페인 독감이 1, 2, 3차까지 갔어요. 그러면 언제 끝났어요? 자,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세 차례 유행을 낳으면서 이제 세계를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딱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러네요. 일이잖아요. 거의.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 스페인 독감 때도 치료제도 없었고 백신도 백신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놀다가 희생자도 좀 만든 다음에 알아서 사라져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세 차례 정도 유행을 지난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구를 떠난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사라졌더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시점에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네. 아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네. 앓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앓고서 상당수의 인구가 면역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1,700만 중에서 755만 명이 환자였으니까 가볍게 앓고 지나간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면은 1,000만 명 이상이 앓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1,000만 명 3분의 2 정도가 노출이 되었다가 이제 심한 분들은 사망하고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떨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몸속에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네네. 다시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바이러스라는 녀석은 100년 전에 어디 사라진 거예요? 어디 숨어 있다가 이번에 나온 건가? 어떻게 돼요? 네, 사라진 건 뭐 당시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는 어쨌든 간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면역력이 생기면 걸리지 않고 환자가 없으면 옮기지 않으니까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생존할 수 그치. 없으니까 그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된 거죠. 네네. 근데 뜻밖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2009년에 신종플루가 그쵸. 유행했잖아요. 네네. 신종플루도 멕시코 그리고 미국 서남부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휩쓸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유행했던 2009년 신종플루의 정체를 과학자들이 확인해 보고서 깜짝 놀랐던 거죠. 왜요? 100년 전에 유행했던, 그러니까 90년 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과 똑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너무 근데 약간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건은요?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이제 좀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은 독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플루잖아요. 네네. 플루. 신종도 그리고 신종플루. 2009년에 유행했던 것도 신종플루, 플루잖아요. 네. 그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네. 그러니까 겨울철 계절 독감의 원인도 그 인플루엔자 네. 바이러스의 한 종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름 코로나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왕관이라는 뜻 아닙니까? 네, 코로나가? 종류가 이제 좀 다른 바이러스인 거죠.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좀 듣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 허준 강양구 기자와 함께하는 바이러스 특강. 흥미진진합니다. 네, 점심 먹고 디저트 미니 특강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9921번님이 19오빠 유익한 정보 정말 바이러스 공부 재밌네요. 코로나가 듣고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저는 양구 오빠에게 좀 끌리네요. 개인적으로. 19오빠 말고. 코로나19, 최19, 강양구 왜 이렇게 구자가 많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워낙 좀 박학다식 하셔가지고 제가 쏙 빠져갖고 듣고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여태까지 이제 바이러스가 뭐 그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 신종플루도 그렇고 인류에게 참 안 좋은 해를 끼쳤는데 가장 치사율이 높은
그 바이러스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인간이 경험한 바이러스 중에서 치사율이 가장 높은 바이러스는 뜻밖에도 20세기에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 네,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프리카 쪽에 막 그 자료화면 그 뉴스 보도 맞아요. 나올 때 막 네. 사람들 쓰러지고 피 이렇게 토하고 뭐 이런 그 거 아닌가요? 아프리카에 네. 이 에볼라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이름에서 따온 네, 거예요? 그 강 근처에서 최초로 이렇게 발견을 했다고 그래서 네. 에볼라 바이러스 이름을 붙였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제 이것도 계속 이제 유행을 했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유행을 했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치사율이 80, 90% 가까이 돼요. 걸리면 걸리면 무조건 거의 사망이네.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다른 지역으로 막 퍼지진 않았단 말이죠. 그게. 바보 같은 바이러스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왜 바보 같은 바이러스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계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바이러스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힘만 세지 바보 같은 바이러스인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너무나 상태가 심각해져요. 아. 그러니까 환자가 뭐 돌아다닐 수 터트리- 있어요, 없어요? 아 침입하자마자 그치. 사람이 그냥 쓰러진다 이거. 네, 침입하자마자 사람을 완전히 그냥 넉다운을 시켜버리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앓다가 죽게 해버리기 때문에 전파를 할 시간이 없고 전파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증상 뭐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유증상 되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거의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빠른 시간에 증상이 나타나면은 네. 바로 그냥 거의 쓰러져가지고 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슨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탈 시간이 없는 다른 거예요. 사람한테 옮길 그-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요. 없네요. 그 그러니까. 인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왜냐하면은 치사율이 이렇게 높은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가지고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면 뭐 거의 그거는 그렇죠. 상상하고 싶지가 그렇구나. 않네요. 근데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바보 같은 바이러스인 거죠.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진짜 똑똑한 바이러스인 게 네. 바이러스가 몸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을 거의 인지하지 그리고 못하고 무증상으로. 막 다니게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가벼운 증상인 상태에서도 타인들에게 막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기 지금 때문에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무증상 슈퍼 그렇죠. 전파자.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얄밉네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네. 얄밉고.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보도 본 게 미국에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 때 썼던 치료약을 한번 써보겠다 해가지고 뭐 그 보도를 봤거든요. 그 어제 출연하고 어제- 가시고 나서 그 이야기 안 들으셨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는 최진 아나운서가 안 나오고 네, 조연 네. 아나운서가 네. 나와요. 아 그럼 제가 네. 따로 다시 듣게 해볼게요. 네. 아, 어제 거. 아닙니다. 그 미국에서 에볼라 용으로 그 개발된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치료제가 맞아요. 있는데요. 네. 렘데스비르. 예, 그 치료제가 중국에서 써봤더니 코로나19 환자들한테 효과가 먹히더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렘데스비르를 개발한 그 길리어드라고 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상시험에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네, 메르스 바이러스도 있고, 그러니까 2003년에 사스 바이러스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12년에 중동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사우디를 한번 딱 휩쓸고 지나갔는데 네. 그게 이상하게 2015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고생을 시켰는데 맞아요. 이 2003년의 사스 바이러스 그리고 2012년, 2015년의 메르스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이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네.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우리들이 고생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죠.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이번 그 명칭을 코로나19라고 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에 버전이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심장한 그러면 대목이 2015년 때는 코로나 1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왜 그러냐면 그 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약자고요. 네. 근데 뒤에 메르스나 코로나19나 다 호흡기와 관련된 네. 질병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아닌 거죠. 그리고 2012년, 2015년에는 메르스라고 붙여서 중동이라는 걸 붙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중동 지역이 자꾸 폄하되는. 그렇죠. 뭐 낙타를 조심해야 된다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중동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래서 WHO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들이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발병된 그 이 해 해를 이름을 뒤에 따서? 따가지고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붙이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인 거예요.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를 현명하게 잘 극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생하면서 어쨌든 극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 코로나 2호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쵸. 2030년에 되면 그러니까. 코로나 30이 나타날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우리가 잘 막는다고 끝이 아니다. 야. 라는 걸 함의하고 있는 거라서 네. 좀 의미심장하고 약간 불길한 대목인 거죠. 아 뭔가 왜 영화 그런 속에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네. 속에 한 장면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 재난 속에서나 영화.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스페인 독감 시절에는 살아있던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다행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파력은 아주 높은 대신에 치명률은 좀 낮잖아요. 그리고 또 뭐 65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이나 또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만 네. 잘 조심하고 관리를 하면은 어쨌든 극복하기가 용이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데 지금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혹은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처럼 전파력이 높으면서도 치명률까지 높은 게 내 나오면 치명률까지도 높은 게 나오면 어떡할까? 우리 무섭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기로 해요. 네.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하지 그 대목이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걸 잘 현명하게 극복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좀 예. 습득을 해가지고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 중에서 여러 가지 막 루머들이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거 있어요. 코로나19에 잘 걸리는 혈액형이 있다. 이런 인터넷 범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나오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A형이 가장 취약하고 O형은 내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감염된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조사가 된 거냐면 예.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혹시 혈액형이랑 코로나19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마도 우한시일 텐데 우한시의 환자들을 딱 모아본 다음에 혈액형 분포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네. 야, 그랬더니 우한시의 A형 비율과 이 코로나19 환자들 중에서의 A형 비율 그리고 우한시의 O형 비율과 코로나19 환자들의 O형 비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A형이 가장 취약하고 O형은 내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덜 감염된다라는 것으로 나온 건데 근데 왜 이걸 이제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우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봤거나 네. 혹은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조사를 해봤으면 또 혈액형과 이 다른 코로나19 결과가 사이에 나올 다른 수 결과가 있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19에 강한 혈액형이 있거나 약한 혈액형이 있는 것은 일단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다. 네. 혈액형과는 상관이 없다. 네. 네. 자, 두 번째는 고염식이 바이러스 예방하는 데 특효가 있다. 짠 음식. 그렇죠. 네, 소금 이게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소금 그래서 네. 그 소금물 저기 은혜가 네, 네, 고- 네, 은혜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소금물 쏘고 막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을 쏜다고 그래서 뭐 바이러스가 그 소금물에 약하거나 이런 건 없고 지금까지 WHO가 공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약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손소독제로 사용하는 에탄올, 예. 그러니까 술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에탄올 70%, 65%, 70% 이상의 손소독제. 그러면 바이러스가 예. 사멸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락스 있잖아요. 네. 락스를 희석해가지고 예. 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닦아주면 락스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사멸됩니다. 이 두 가지가 WHO에서 권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소독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가끔씩 이런 경우 있어요. 소독을 깔끔하게 해준다고 막 옷에다가 뿌리거나 네네. 실내에다가 막 뿌리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왜요? 뭐를, 락스? 왜냐하면 락스 희석제제나 혹은 에탄올을 희석한 것을 옷에다가 뿌리거나 혹은 실내에다가 뿌리면은 뿌리는 것 자체가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그 약 때문에 락스나 혹은 에탄올 때문에 네. 호흡기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이나 그러니까 뭐 천식이 있다거나 혹시 그러면 또 그런 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다. 그래서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이나 혹은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시설이나 혹은 평소에도 호흡기가 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걸레 같은 데 묻혀가지고 닦아줘야 닦아내는 되는 거지 정도로? 이렇게 뿌리면은 곤란하다라는 거 제가 그렇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신발에서 5일 정도 생존한다라는 것도 제가 봤는데 이건 진짜예요? 아 그게
자, 어느 정도 생존하는지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한 연구를 보면은 저희들이 신뢰할 만한 연구는 있습니다. 네. 어떤 연구냐면 가장 취약한 게 플라스틱 표면이에요. 오래 살아남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숙주 밖으로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사멸이 사멸. 되는데 네. 어쨌든 사멸되기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플라스틱 표면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곳으로 나왔고요. 이거 그러면 이 꾀깨기 같은 여기에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키보드, 네. 키보드 그리고 저기 우리가 쓰는 휴대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네. 두 번째가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냄비도 네, 있고. 스테인리스에 또 오래 살아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단계예요. 택배 골판지. 택배 예, 예. 그 싸는 네네. 골판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구리. 구리? 구리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일은 그런데 요즘에 어떤 엘리베이터에는 예. 시트지를 이렇게 버튼에다가 네. 덮어요. 그런데 예. 그 시트지를 자세히 보면 CU 이온 포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네. 구리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시트지예요. 그 구리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리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시트지를 네. 엘리베이터 버튼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구나. 네. 플라스틱에서 오래 살아남고 스테인리스에도 오래 살아남는다. 신발은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은 네, 없다. 그러니까 옷이나 신발 같은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 종이 됩니다. 박스나 구리 그거는 괜찮죠. 그리고 택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청취자들께서요. 이런 코너 고정으로 만들어 주세요. 상식도 쌓고 주의점도 깨닫고 너무 강추입니다. 또 기자님 코너 하나 만들어 주세요. 초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혜영 기자 무슨 요일 좀 가능한 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제작진이랑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분 바쁘시더라고요. 자, 팩트 요새. 체크 또 몇 개 더 해보세요. 네. 아니 시간이 시간이 다 없어요. 됐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저희가. 다음에 또 나오셔야 돼. 네. 네네. 제가 지금 중요하게 알려드릴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러니까요. 밖에 네. 나가서 저 네네. 김경희 PD하고 상의해서 네네. 일정 좀 예. 잡으시고 다시. 자, 최불리 아나운서 미인 얼굴 마이크가 다 가려요. TV에서 조금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얼굴이 조망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렸어요. 여러분 보실 분들 지금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좀 내렸습니다. 자, 예. 강양구 기자님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주셔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